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8월 28일) 말 같다. 새벽에 앉아 꿈을 기억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운수가 나쁜 듯 했으나 도리어 운수가 길했다. 가덕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8월 28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훈이가 부릅니다. 꽃동네 새동네. 뜰 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오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새동네 꽃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동네. 비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새동네 꽃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동네. 오늘 읽은 1592년 8월 28일에 이순신 부대가 가덕도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9월 1일부터 부산포 해전이 시작하는데요. 그 부산포 해전에 대한 그 장계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산포 해전에서 가장 이순신 부대에서 용맹했던 장군 정훈 장군이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장계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운을 이대원의 사당에 배양하기를 청하는 장계. 부산포 해전에서 가장 큰 인명 손실은 그간 이순신의 휘하 장수들 중에서 가장 용맹하여 매번 전투 때마다 앞장서왔던 정운의 전사입니다. 일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정운이 마치 원균의 사람으로 사사건건 이순신 장군에게 항거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순신과 함께 정운은 당시 유성룡 대감의 청거로 전라좌수영 소속의 녹도 만호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이후 부임에는 그 총포 부대장으로서 전선에 대포를 설치하여 함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이순신과 호흡을 맞춰 왔으므로 그는 이순신의 마음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기계와 충의의 정신을 이순신께서도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포해전에서 정운이 전사하자 이순신은 몹시 애통해하였고 그의 장례를 정중히 모시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장계를 올려서 특별 포상을 해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운 장군을 정해년의 왜구의 침범 때 전사한 이대원을 모신 사당에 배양할 것을 주청하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장계를 읽겠습니다. 삼가 아래옵니다. 녹도만호 정운은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고 담력까지 겸비하여 신이 어려운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변이 일어난 이래로 의기가 북받쳐 올라 나라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는 마음이 조금도 해이해짐이 없이 변경 방어에 힘쓰기를 이전보다 2배나 하였습니다. 그간 신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는 다만 이 정운 등 2-3사람 뿐이었습니다. 그간 3번 싸워 이길 때 매번 앞장을 섰고 부산의 큰 싸움에서도 몸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앞장서서 적의 소굴로 쳐들어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 힘껏 쏘아댔기에 적들은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정운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돌릴 무렵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혼령이 부질없이 사라져 후세에 알려지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지극히 애통한 일입니다. 이대원의 사당이 아직도 그 포구에 있으니 초원하여 같은 제단에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린다면 한편으로는 의로운 혼백을 위로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경계함이 될 것입니다. 방답 첨사 이순신은 변경 방비에 힘을 다했고 변란이 일어난 후에는 더욱 부지런히 하여 4번 적을 칠 때 반드시 앞장서서 쳐들어갔습니다. 특히 당항포에서 적과 맞붙어 싸울 때는 외장을 쏘아 죽이고 목을 뱀으로써 그 공로가 월등하였지만 다만 쏘아 죽이는 데만 전력하고 외적의 목을 베는데 힘쓰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사유를 들면서 따로 포상하도록 장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뼈장과 상을 내리신 글 속에 유독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있지 않아서 군사들의 마음이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 중 권준, 이순신, 어형담, 배홍립, 정운 등은 따로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 같이 죽기를 계약하고서 매사를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권준 이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당상관으로 승진하였으나 오직 이순신만이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조정의 표창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정운 추배 이대원 사장 1592년 9월 11일.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석이 부릅니다. 비둘기집.
이순신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네, 이번에는 정훈 장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훈 장군의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관은 하동이고 훈련 참군 정응정의 아들로서 중종 18년 154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순신보다 2살 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언제나 스스로 절개를 지키다가 정의로운 일로 죽기를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묵과에 올라 거산 찰방이 되었을 때 감사 수행원이 불의한 장난을 하고 돌아다니므로 잡아다가 매를 때렸던 일로 인하여 감사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다시 나가 경상남도 웅천 현감이 되었다가 거기서도 곧 물러났다. 얼마 뒤 다시 해주 판관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목사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그는 다만 어디서나 강직하고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 같은 불행을 스스로 샀던 것이고 그러기에 해주에서 돌아올 때에도 망아지 새끼 한 마리도 같이 싣고 오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맑고 깨끗한 행실을 칭송하였다. 그 몇 해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임진년에 녹도 만호가 되었는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좌수사인 이순신에게 달려가서 전라도 여러 장수들과 같이 회의하는 석상에서 나가 싸우자는 뜻을 극력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제1차 옥포해전, 2차 당포해전, 3차 한산도 해전 등에서 매번 선봉에 서서 큰 공로를 거두었고 마침내 제4차 부산포해전에서 척탄에 맞아 순국하였으니 그의 사상과 50년 동안의 일생은 실로 정의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는 이순신과 뜻을 같이 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 진정한 동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성품의 인물입니다. 순국 직후에는 조정에서 그에게 병마절도사를 추증하였고 뒤에 가서 다시 병조참판을 가증하였으며 정각을 세우게 하는 한편 충장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충보국이라는 글자 넉 자를 칼에 새겨 자기의 건명으로 삼고 충의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앞에 이순신의 장기에서 보았듯이 이순신의 진언대로 그를 녹도에 있는 이대원의 사당에 같이 모시게 되었고 또 그의 고향인 영암에서도 1652년에 충절사를 세우고 그를 제사 지냈는데 사액은 그로부터 30년 뒤인 숙종 7년에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이순신께서 그 조정의 장계를 올려서 그 사당에 모시기도 하고요. 또 그 벼슬도 이제 많이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정훈 장군이 참판, 그러니까 병조 참판으로 추정되었을 때 그 이순신께서 손수 제문을 지어서 올리고 또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때 그 이순신께서 쓴 제문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 제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증참판 정운을 제사하는 글.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제증참판 정운문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사는 데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야말로 아까울 게 없으나 유독 그대의 죽음에 대해서만 나의 가슴 아픈 까닭 무엇인가요? 국군이 불행하여 섬 오랑캐들이 쳐들어 오니 영남의 여러 섬들 바람 앞에 무너지고 몰아치는 그들 앞에 막아서는 자 하나 없고 도성도 하루저녁에 적의 소굴로 변했다오. 천리 먼 길 관서로 임금님의 술에 넘어가시니 북을 향해 바라보며 장탄식할 때 간담 찢어지는 듯 하였지만 나는 노둔하여 적을 쳐서 섬멸할 계책이 없었는데 그대 더불어 의논하니 구름 거치고 밝은 해 나타났는 듯 하였다오. 작전을 세운 후 칼 휘두르고 배를 잇따라 나갈 적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 앞장서서 쳐들어가니 외놈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피 흘리며 썰어 죽고 검은 연기 하늘을 뒤덮었고 슬픈 구름 동쪽 하늘에 드리웠도다. 4번이나 싸워 이겼으니 그 누구의 공이었는가? 종묘사직 회복함도 몇 날 남지 않은 듯 하였을 때 어찌 알았으랴 하늘이 돕지 않아 적의 총알에 맞아 죽을 줄을. 저 푸른 하늘이시여 당신의 뜻은 참으로 알기 어렵나이다. 배를 돌려 다시 쳐들어가 맹세코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바람조차 불순하여 소원 이루지 못해 평생 원통함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오. 이 일을 말하고 나니 나의 살 애는 듯이 아픕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그대였는데 앞으로는 어이하리. 진중의 여러 장수들 원통해야 하기 그지 없다오. 백발의 늙으신 부모님은 장차 그 누가 모실는지. 황천까지 뻗친 원한 언제 가서야 눈을 감을는지.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 제주 다 못 폈을 때 지위는 낮았으나 덕은 높았으니 나라의 불행이고 군사들과 백성들의 복 없음이로다. 그대 같은 충이야말로 고금에 드물었으니 나라 위에 던진 몸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있음이어라. 슬프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마음 알아주랴. 슬픔 머금고 극진한 정성 담아 한 잔 술 바치오니 슬프도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종수가 부릅니다. 대답 없는 너.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날 비라고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데 느껴질 뿐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너는 비라고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데 느껴질 뿐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너는 없는데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너는 정운 장군을 사당에 모시자고 청한 글에서 저희가 그 난중 일기를 읽는 과정에서 낯익었던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권준, 이순신, 오용담, 배응립, 정운 같은 이름입니다. 이 다섯 사람이 어느 정도 이순신과 함께 그 호흡을 잘 맞춰서 전투를 수행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정운 장군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26년 6월호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요. 그 기사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플러스는 노동시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지침 대신 전면 금지를 정종수 노동시간센터 노무사 공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 착취 수단으로 포괄임금제의 악명이 자자하다. 인터넷엔 포괄임금 계약 때문에 야근한다 라는 글이 심상치 않게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의문이다. 오남용이 사실상 보편화되었다면, 그것이 또 지연된 행정 때문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닐까?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만드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이름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등 시간 외 근로를 미리 정하여 포괄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는 고정 OT 계약도 변형된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이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 외 근로를 측정하지 않고 임금도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상 편의 때문에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대법원이 포괄임금 계약 형태를 인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왜 공짜 노동을 만든다는 것일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 A가 입사하면서 연봉 4,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임금으로 환산하면 350만 원이다. 그런데 A의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350만 원은 기본급 268만 원, 식대 20만 원, 고정 연장 근로수당 월 62만 원, 월 30시간 등으로 나뉘어 있다. A는 주 40시간까지의 소정 근로시간 이외 월 30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것이다. 그 결과 A는 연장 근로를 해도 월 3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동은 장시간하고 임금은 짜게 받게 된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노동을 넘어 월급 도둑질이다. A가 계약서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문제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복잡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포괄임금 계약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취업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려 쉽지 않다. 만약 사업주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이라면 월 30시간의 미래 노동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에 동의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거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그 배경엔 정부의 늦은 대응. 그 결과 포괄임금제 사용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10년 대법원 포괄임금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때를 한정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지만 산정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 계약은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그런 동안 포괄임금제는 보편적인 계약 형태가 됐다. 10년이 넘는 동안 정부도 포괄임금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부의 첫 대응은 2012년이다. 당시 정부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국 600여 사업장을 점검하고 포괄임금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을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휴식 있는 사람을 위한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두고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을 마련했으나 경영계가 반발하자 끝내 발표하지 못했다. 올해 4월 노동부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7년 지침과 2026년 지침 사이의 차이점은 9년이라는 시간만 존재할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두 지침의 핵심은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포괄 약정 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차액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A처럼 월 30시간의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특정한 어떤 달에 33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면 30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30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즉 두 지침은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사전에 정한 연장 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두 지침의 배경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무효로 봤지만 무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이하여 미달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했다. 이번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무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인 경우라도 초과하는 차액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판례와 지침의 시간차다. 2010년으로부터 무려 15년이 흘렀다. 대법원 판례 전에도 포괄임금제가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년은 좋게 넘었다. 그러는 동안 포괄임금제는 이미 5만 명을 넘어 하나의 표준이 되어버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6년 근로시간 운영 실태조사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을 30.1%로 고용노동부는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시범 조사 2017년 5월 31일 기준에서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52.8%로 파악하고 있다. 2024년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여 44.2%가 포괄임금제약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59.1%의 노동자 중 51.3%가 포괄임금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가 표준이 되어버린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상정 등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시정해야 했다. 너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면 입법 노력 또한 해야만 했다. 적극적인 대응 없이 15년을 보낸 후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르겠다는 지침이 궁색한 이유다. 노동부는 올해 4월 지침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명시했다. 다만 해당 개정 법률안 역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합의 등 절차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정된 이래 줄곧 유지되어 온 원칙이다. 예외는 원칙이 불가능할 때만 쓰여야 한다. 15년 전과 다르게 기술이 발달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 직종은 극히 일부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새는.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노래를 한다. 새는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날아간다. 먼 옛날 멀어도 아주 먼 옛날 내가 보았던 당신의 초롱한 눈
닫혀있는 마음을 닮았구나. 넌 나를 끝까지 사라져간다. 당신도 따라서 사라져간다. 멀어져간다. 당신의 덧없는 마음도 사라져간다. 당신의 덧없는 마음도 사라져간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265호 2026년 6월호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특집 보이지 않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인데요. 표지를 넘기면 독자에게라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이방인. 이방인은 물음과 함께 옵니다. 저것은 뭐지? 저 사람은 누구지? 낯설음은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떨림이 어디로 기우는가? 그에 대한 환대와 홀대가 갈라집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TV 속 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일터의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작은 희망을 안고 도착한 땅에서 그들의 기도가 어긋났음을 알리는 말일까요? 가능한 철저히 이방인들을 통제하려는 나라, 그런 나라는 처음이지로 다가오진 않을지. 왜 한국이라는 국가는 끊임없이 단속하고 관리하려 할까? 관련 정부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고 존재의 의미를 각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감각은 그들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태도로 전화합니다. 동질성이 주는 안동감을 얻고자 끊임없이 방역합니다. 이와 같은 면역 기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감시와 통제의 망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에 찬 비명과 싸늘한 죽음은 이미 숱하게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고통을 강렬히 묘사한다고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었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하기 위해 꼭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행동할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즉 이방인은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우고 물을 수 있을까요? 시민도 동료도 아닌 존재, 그러나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존재, 이 존재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선전위원장이 쓴 책머리 다음 페이지는 특집 보이지 않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인데요. 이주 노동자의 자살 책임 한국 사회에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제법 알려져 있던 산재 사망보다 훨씬 많은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망하고 있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자 중에서 이주 노동자의 수는 3,340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은 137명으로 전체 사망의 4.1%였다. 사망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모두 합쳐도 214명, 전체 이주 노동자 사망의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죽음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자살은 138에서 173명으로 전체 사망의 최소 4.1%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자살률을 가진 한국 정주 노동자보다 더 높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보고서가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 노동자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장님과 싸우는 자살했다는 소문만, 통계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주 노동자 공동체의 산업재해 외에 가장 자주 들리는 죽음 소식은 자살이라고 한다. 네팔 출신인 이주 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히 씨는 자살은 네팔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 소식이 들린다. 지난달에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미얀마 출신으로 수원 이주민센터 상임대표인 킴메이타이 씨 역시 돌연사 자살 소식이 종종 공동체 SNS 등에 올라온다. 하지만 대부분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다. 대사관에서나 정보를 알겠지만 발표하거나 단체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주 노동자 지원과 조직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소문을 통해 자살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다. 자살한 이주 노동자의 국적, 나이, 이주 전 배경, 한국에서의 상황 등이 단순한 통계로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 구체적인 자살의 원인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이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주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 사업을 진행해온 사단법인 한국이주인 건강협회 위프렌즈 이해란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자살 사망 원인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 사업 보고서를 펴내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자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5년부터 지금 2년째 심리부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 심리부검은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등이 참여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주 노동자의 삶을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삶과 죽음의 경로를 그려보는 작업이다. 한 명의 자살에도 수많은 원인이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원인 중 어떤 것들은 촉발 원인 요인이 되어 자살 감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요인들은 우울감이나 절망감 등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사례를 모아 자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원인의 경로를 분석하고 이 중 적절한 개입 지점과 방법을 찾아 자살을 줄이는 것을 심리부검의 궁극적 목표다.
위프렌즈가 애를 쓰지만 민간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사례 취합부터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례는 5건뿐이다. 해당 국적 이주민 공동체가 자살 소식으로 웅성웅성하다가도 인터뷰하자거나 원인을 밝혀보자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미 죽었는데 왜 얘기를 더 하느냐는 문화적 터부나 종교색이 강한 나라에서 자살이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도 있는 것 같다는 게 이해란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공동체를 통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낙인이 있는 좁은 커뮤니티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사자가 오히려 회사 내 다른 국적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례도 있었다. 유가족, 직장 내 동료, 고용주, 같은 국적의 친구들 등 최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연구가 이주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 가시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공동연구원으로 국가인권위 연구에 참여했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 사망 통계가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아예 없는 전체적인 사망 원인 통계가 필요하고 이중 자살은 특히 원인 조사가 시급하다. 연구는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인권위에서 공고를 내놓지도 않았다. 보고서 발표 후에도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뼈아프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범부처 접근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주연 연구원의 말이다. 원인 규명과 개입 지점 찾기. 이주 노동자의 자살 모두가 좁은 의미의 산재는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죽음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자살이 그렇듯 이주 노동자의 자살 역시 복잡한 문제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보고된 전 세계 이주 노동자 죽음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는 이주 노동자 죽음의 사회적 배경 원인으로 노동 관련 요인, 이주 관련 요인을 든다. 자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노동 관련 요인에는 산업과 직업, 업무의 물리적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이 포함된다. 이주 관련 요인에는 법적 체류 자격, 언어 유창성 등도 포함하지만 출신 국가와 이주한 국가의 특성도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2.9명, 네팔은 11.1명, 한국은 20.6명으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자살률이 높은 사회다. 이주 노동자라는 취약성에 더해 자살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특성이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가중되리라 짐작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취업기간과 법적 지위 등 이주 노동 정책은 노동 관련 요인과 이주 관련 요인 모두를 둘러싼 구조적 배경이다. 위프렌즈 이해란 사무처장이 보는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자살에서도 고용허가제라는 이주 노동 정책은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를 인권 침해나 산업재해 등의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국 생활에서 늘 존재하는 압박 요인이 된다. 이는 한국 거주 이주 노동자 자살의 중요한 구조적 배경으로 이주 관련 요인과 노동 관련 요인을 모두 악화시킨다. 이주민으로서 겪는 관계 단절, 국내에서 고립 등은 중요한 이주 관련 요인이다. 이는 외로움 등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부채나 작업장 내 갈등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자원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제한된다. 장시간 체류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불안과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중에 특히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자살을 촉발하기도 한다. 2025년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출신 20대 노동자 뚜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장에 온 지 일주일째부터 일을 못한다며 시작된 욕설과 괴롭힘은 네팔로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협박과 동료를 앞에서 무릎 꿇기는 모멸적 대우로 이어졌고 결국 그의 자살로 막을 내렸다. 2025년에 미얀마 출신 20대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사장과 심하게 말다툼한 뒤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말다툼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고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에도 연달아 보도된 이주 노동자 폭행, 괴롭힘 사건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자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주 노동자 자살 줄이기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로 절박한 마음으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곳에 와서 고용 허가제라는 억압적 제도 하에서 대부분 생소한 일을 처음 배우며 차별 대상이 되는 한국 내 이주 노동자는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주 노동자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원인 통계, 심리부검 등을 통한 개입 지점부터 찾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개입 지점에는 고용허가제 등 제도의 변화, 이주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약탈적 채무관계로부터 보호 노력, 이주 노동자 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이주 노동자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 과제 역시 2024년 인권위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다. 신설된 안전보건 격차 개선과가 이주 노동자의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자살 등을 포함한 사망 전체,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1592년 8월 28일에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한 정훈 장군을 추모하는 이순신 장군의 제문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65호의 특집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8월 28일 말 같다. 새벽에 앉아 꿈을 기억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운수가 나쁜 듯 하였으나 도리어 운수가 길했다. 가덕에 도착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별
내가 미워질 만큼